50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차트를 보면서 주가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올라라 올라라 올라라. 또 하나 이제 사람들이 이제 노력하는 게 뭐냐면 다음 테슬라는 누구냐. 더 위험한 건 주식시장 붕괴가 아니라 그러면 뭐 주식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또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네.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김성일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사님 모시고 또 현재 어려운 시장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먼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최근에 ETF 처음 공부라는 책을 쓴 김성일이라고 하고요. 그 전에 마법의 연금 굴리기나 마법의 돈 굴리기 같은 책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읽어주셔가지고 또 책을 내게 됐고요. 현재는 리치고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에서 그 최고 투자 책임자로 그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 하시잖아요. 네. 그 정보에 대한 부분, 뭐 전략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실제 실천할 때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아는 거랑 실천하는 건 다른 문제인데 그런 거를 좀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 행동 장치로 이제 앱을 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가을 정도에는 출시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약간 자산 배분의 전문가로 알고 있어요. 아, 네네네. 사실 시장이 좋을 때는 가장 많이 오르는 주식, 네.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주, 성장주 이런 쪽으로 이목이 쏠리기 마련인데 뭐 지금 물론 뭐 이제 약간 좀 소있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하지만 네. 이렇게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서야 약간 자산 관리, 자산 네. 배분, 리스크 그런 거에 대한 시각을 네.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또 이참에 이사님 모시고 그런 관점에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한 3,200에서 3,300 정도? 네. 그 정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때 이제 나와서 이제 뭐 증시를 전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말씀하시면서 코스피가 잘하면 4,000까지도 갈 수 있다. 네네. 그런 말을 하긴 했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허무맹랑한 얘기라기보다도 분명히 근거는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1년이 지난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거의 뭐 4천에서는 반토막 수준 난 네. 거의 뭐 고점 대비로는 30% 정도 네. 시장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 시장에서 예측이 자주 실패하는 이유가 좀 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 네네. 주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시장에는 항상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예측을 담아서 뭐 보고도 또 쓰시고 뭐 방송도 하시고 여러 분들이 있는데 보통 저희가 보통 볼 때는 이제 가장 정기적인 그 예측 중에 하나가 매년 연말이 되면 내년 시장 전망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자분들이 그런 자료들을 취합해서 이제 기사로 내시고 증권사별로 내년도 코스피 밴드 전망치를 가지고 약간 평균을 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매년 나와요. 그래서 재밌는 건 그때마다 설득력 있는 논리들이 다 있고 그게 한두 명의 그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가 하는 게 아니고 각 증권사별로 다 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업에 종사하신 지 오래된 그 실력 있는 분들이 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계속 틀린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에 코스피 전망이 1900에서 2200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전망을 했었느냐를 이제 뒤돌아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코스피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횡보장이었거든요. 1900에서 2100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전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실제 뚜껑을 까보니까 2017년도에 코스피가 2026에서 2556까지 갔어요. 엄청난 상승장이었죠. 네네, 상승장이었죠. 1년에 한 20%, 25%가 지수가 올랐으니까요. 네. 그리고 나서 2018년 전망이 나왔을 때는 또 어떻게 전망이 됐냐면 하단이 2,400, 상단이 2,900 이렇게 전망이 나왔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 뚜껑을 까니까 1996에서 2,500대. 그래서 예측보다 많이 빠졌죠. 네. 지수 기준으로 한 20% 정도 하락했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두 번 틀렸었고 2019년에는 이제 예상치가 1850에서 2400인데 비슷하게 갔어요. 그때는 비슷하게 갔고 네. 2020년에는 1900에서 2500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네. 실제로는 1439에서 2874 이렇게 폭이 굉장히 넓어졌죠. 그렇죠. 네. 당연히 이제 이때 코로나가 터져서 그렇게 된 거긴 한데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2021년도 전망은 또 2200에서 2800이었는데 실제로는 2800에서 3316까지 이제 갔었고 굉장히 네. 올라갔죠. 네. 올해 전망이 또 2800에서 3300 평균치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4000 얘기하신 분들도 있지만 네. 그래서 근데 실제 현재까지 상반기까지는 지금 2300대까지 또 나오기도 했는데 맞아요. 그래서 2900에서 2300대까지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요. 아직 올해가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더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이런 뭐 저보다는 훨씬 다 전문가들이신데 왜 이분들이 그렇게 이제 열심히 분석을 해서 내놓은 전망이 틀리냐? 틀릴 수밖에 없는 게 미래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다. 네. 그리고 이제 전망의 근거로 드는 많은 자료들이 사실은 결론을 먼저 지어놓고 붙이는 자료일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지나고 나면 또 왜 작년에 코스피가 왜 그랬는지 올 상반기에 왜 그랬는지는 또 분석이 또 나와요. 굉장히 잘 설명된 자료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대부분이 사후적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 제가 17년도부터 최근까지 이제 코스피 전망하고 팩트하고 이렇게 계속 나열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가만히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코노미스트나 애널리스트들도 최근성 편향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코스피가 상승장이면 네. 그 다음에도 상승한다고 수정한 게 굉장히 많고 맞아요. 네. 네, 하락장이면 계속 하락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하는 그런 자료들이 많은데 이런 걸 보고 이제 최근성 편향이라고 하거든요.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심리적인 그 바이어스인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약간 이게 증권사나 뭐 이쪽 그 업계에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약간 컨센서스 자체에서 자기만의 어떤 단독적이고 아주 특별한 전망을 내놓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 아닐까?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망 자체가 그 맞추기가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확실히 딱 데이터를 봐도 네. 작년에 뭔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냐 네. 여기에 따라서 올해는 이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뭔가 좀 변동성이 나올 네. 것이다. 그렇게 딱 예측을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연말에서는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 올 시장 흐름이 가속한다. 약간 이런 식의 맞아요. 네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항상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하반기 전망에 대한 얘기들을 보면 네. 상반기에 이런 악재들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이제 말이 가장 쉽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네. 왜냐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러니까 뭐 당분간은 지속될 거니까 이제 하반기에 안 좋다. 인플레이션도 뭐 당장 잡히진 않을 거니까 하반기까지 안 좋을 거다. 라고 이제 예측하는 게 아무래도 그런 성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실제로 안 좋아질 수는 있지만은 그런 그 예측의 근거가 네. 최근에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거와 반대로 될 가능성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좀 염두를 해둬야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 즉 전망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필요하고 누군가는 돈을 내고 그들의 전망을 원하기 때문에 그걸 직업으로 갖는 거지 점쟁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못 맞추거든요. 본인들도 잘 아세요. 알지만 잘 안 맞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레이아웃, 가이드라인 뭐 그런 것들을 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불편한 심리를 좀 도와주려고 하는 거긴 한데 그거를 100% 신뢰하고 투자에 이용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투자의 비밀이라는 서적에서 네. 또 이사님께서 예측을 중지를 하고 통제를 해야 된다. 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이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투자의 비밀은 제이슨 츠바이크가 쓴 책이고 네. 이제 제가 번역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던 책인데요. 이 책에는 이제 주로 행동경제학이라든지 신경경제학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흔히 투자자들 많이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뇌동매매 이런 말 있잖아요. 나는 안 했는데 뇌가 알았어. 약간 이거랑 비슷해요. 네. 그래서 신경경제학이 뭐냐면 뇌의 움직임을 가지고 경제적인 어떤 성향들 아니면 투자에서의 나타나는 이상한 특징들을 이제 분석하는 그런 건데 네. 예측이라는 것 자체가 뇌의 어떤 근원적인 활동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냥 인간은 누구나 예측을 하려고 하고 예측 자체를 굉장히 신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사람만의 문제는 전혀 아니고요. 네.
뭐 한국 사람들이 뭐 냄비 근성이라든지 뭐 단타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잖아요. 많죠. 예, 근데 뭐 동학개미 얘기하면서 또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또 개미라고 하긴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미국에는 로빈후드가 있었고 뭐 중국에도 있었고 유럽에도 있었고 일본에도 있어요. 일본에 닌자개미인가? 뭐 아무튼 이름이 다 있어요. 예, 예. 지역마다 다 이름이 네. 있고 행동 패턴이 거의 동일합니다. 한국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이한 그 패턴의 행동들은 이 책에 따르면 일단 뇌의 움직임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고요. 네.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 유전적인 그런 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투자 행동이나 이런 잘못된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한국이나 미국, 뭐 특정 나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최근에 생긴 것도 아니에요. 보통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 때문에 이런 주식시장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런 얘기들이 당연히 많이 있는데 네. 되게 재밌게도 이제 금융 역사를 한 50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50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튤립 버블이 일어났을 때 버블에 투자하고 사우스시 컴퍼니가 나왔을 때 오르는 주식을 사기 위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버블을 대하는 어떤 그런 태도라든지 예측을 통해서 투자의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태도들 이런 게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예측은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심리다. 그래서 그러한 예측을 전문적으로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있는 거고 전 세계에 다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만 그렇게 못 맞추는 게 아니고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에서 누가 맞췄다고는 하지만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계속 맞추진 않았거든요. 어쨌든 한 번 맞춘 네. 그게 이제 굉장히 활성화된 건데 그래서 예측을 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예측을 하려고 한다. 나 역시도 그렇고 이건 뇌의 작용이고 유전적인 반응이다 라고 일단 받아들인 다음에 예측을 안 하려고 하거나 혹은 이걸 거부하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맞아요. 예, 너무 거의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다이어트 하는 방법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근데 다이어트에 다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되는데 일단 둘 다 안 돼요. 둘 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 네네네. 그래서 이제 통제를 이제 하게 하죠. 네. 통제를 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저처럼 다이어트 욕구가 있는 직원들이랑 내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3개월 동안 몇 킬로 빼기 뭐 이런 식의 자동으로 이제 그런 걸 이제 행동 장치라고 하는데 내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을 두는 거죠. 아니면 이제 가까이에 뭐 먹을 거를 좀 멀리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뭐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좀 걷는다든지 그런 식인데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통제가 가능한 거를 통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통제 불가능한 거를 자꾸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계속 차트를 보면서 주가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올라라 이런 심리들이 있는데 네. 내가 본다고 오르는 것도 아니고 전혀 아니죠. 예, 네. 내가 안 본다고 하락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안 봐도 되는데 자꾸 그렇게 되는데 또 하나 이제 사람들이 이제 노력하는 게 뭐냐면 제2의 구글을 찾으려고 되게 노력하죠. 네. 아니면 요즘엔 제2의 테슬라, 다음 테슬라는 누구냐 뭐 이런 거 찾으려고 하고 혹은 제2의 피터 린치 누구냐, 어느 펀드 매니저가 더 잘할 거냐 이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게 통제할 수 없는 대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슈바이크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통제해라. 그게 뭐냐? 첫 번째 기대. 특히 기대 수익률. 사람들이 이제 투자할 때 이제 목표하는 수익률이 있잖아요. 제가 보통 여쭤보면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은 개별주 하시는 분들은 20-30% 1년에 뭐 최소한 그 정도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수익률이냐면 그 수익률 팩트를 체크를 해보면 워렌 버핏이 40-50년 동안 평균 수익률이 20% 정도 되고요. 네. 그 정도 되는 게 조지 소로스, 아니면 아까 나왔던 피터 린치, 네. 아니면 레이 달리오 정도. 그래서 이분들이 뭐 20% 전후예요. 그나마 유일하게 피터 린치가 29%인데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피터 린치가 그 펀드를 13년밖에 운영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은퇴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성적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전 세계 5위 부자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평균 수익률이 20%인데 자, 개인 투자자가 과연 그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하는 게 말이 되느냐?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요. 네. 그래서 이 저자도 일단은 이제 자신의 기대 수익률 자체를
통제해라. 적정하게 잡아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위험, 리스크에 대해서도 항상 틀릴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권사의 코스피밴드 전망이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많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봐야 되고, 그리고 내 전망은 더 틀릴 가능성이 많겠죠. 보통 개인들이 하는 전망은 더 확실히 틀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이제 받아들이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 맞았어. 내가 산 종목이 정말 좋은 종목인데 문제는 시장이 문제인 거죠. 딱 요즘 같은 시즌에 난 정말 잘 분석해서 훌륭한 이제 주식을 샀는데 뭐 매크로가 뭐 터지고 인플레이션이 터지고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나서 그것 때문에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 역시도 어쨌거나 가격이 빠지면서 본인이 스트레스 안 받으면 괜찮은데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리스크 관리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들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통제를 하라고 하는데 기대 수익률이나 사실은 리스크도 통제하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자신의 투자 방식에 맞춰가지고 그게 이제 각각 준비가 돼야 되는데 쉽진 않은데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용이죠, 비용. 액티브 펀드에 들어가는 비용이 보통 연 2% 전후가 되고 네. ETF도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0.99%, 1년 보수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리고 이제 수수료. 너무 많이 매매하면 보수가 많이 든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나가고, 그리고 세금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통제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투자법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계좌에서 할 때랑 연금 계좌에서 할 때랑 세금에 의한 그 수익 차이가 1% 이상 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통제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치바이크 얘기고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뭐 기대 수익률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리스크 이런 것들은 확실히 우리가 좀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네. 뭐 단기적으로 시장이 좋을 때는 내가 너무 보수적으로 투자를 했나라고 네. 생각할 수 있지만은 또 이제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릴 때 경험상 훨씬 더 빨리 내리고 훨씬 더 가파르게 내립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어차피 워렌 버핏의 이제 제1의 투자 원칙, 제2의 투자 원칙이 원금 잃지 않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확실히 리스크 관리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뭐 크게 그 공포에 사로잡히는 게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많이 하락했을 때. 맞아요. 네. 뭐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 거의 한 달 사이에 막 30-40%? 완전 패닉이었죠. 네, 지수 자체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오래 빠졌느냐. 네, 이게 보통 언더워터 피리어드라고 하는데 네. 이제 수면 아래에 있는 기간이에요. 숨이 안 쉬어지잖아요. 깜짝이야. 아니 1-2%만 마이너스 나도 네. 이제 파란색을 보면서 그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이렇게 가면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내 투자법이 잘못된 건가? 난 왜 수익이 안 나는가?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맞아요. 저 사람은 돈 벌었는데 난 왜 이러지? 그러면 결국은 이 기간이 한 달 정도면 참을 수 있어요.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또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게 지금 올 상반기가 6개월 넘게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지치는 거죠. 길게도 빠지고 깊게도 빠져요. 네. 이런 걸 이제 뭐 언더워터 사이즈라고 저는 이제 이름 붙여서 하는데 물속에 있는 길이도 길고 깊이도 깊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투자는 심리가 80, 기술이 20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완전 심리 게임이거든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어떤 테크니컬한 관점에서 보면 이건 난 적정 가격이 얼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뭐 최소 7만 원, 8만 원 가야 돼. 근데 지금 5만 원 때문에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 않아야 되는데 마음은 안 그런 거죠. 네, 기술적으로 다 뭐 기본적 분석이든 뭐든 다 분석은 끝났지만 심리가 못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굉장히 위험한 건데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사전에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어느 게 더 위험한지.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이런 말도 많아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뭐 예금금리 2% 넘게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요즘 같은 시기에 투자하지 말고 돈 다 빼서 예금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거든요. 네.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왜 위험하냐면 책에 보면 이런 사례가 나와요. 원자로와 햇빛 중에 어느 것이 더 위험한가. 네, 이거 너무 좀 질문이 좀 티가 나죠. 네. 네, 당연히 햇빛이 뭔가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했겠다 싶은데 책에서 그런 설명해요. 그 체르노빌 원자로가 터졌던 1986년 이후에
2006년까지 사망자가 100명 미만이었대요. 아. 생각보다 사망자는 많지 네. 않았다고 하고 네. 그런데 미국에서 매년 피부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8,000명이 넘는데요. 매년. 네, 그리고 피부암의 가장 큰 원인이 햇빛의 과다하게 노출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험, 그러니까 원자로가 더 위험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잘못될 수 있다는 거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가 재밌는, 이거는 저도 재밌었는데 미국에서 가장 사망자를 많이 발생시키는 동물이 어느 것인가인데 악어, 곰, 사슴, 상어, 뱀 이런 사례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흔히 악어나 곰, 그 다음에 상어나 뱀한테는 이제 물리면 바로 죽는. 근데 이제 되게 의외로 사슴이 이제 가장 많다고 해요. 네. 완전 반전이네요. 진짜. 네. 그래서 사슴 때문에 죽는 사람이 1년에 130명이 넘는데 나머지 이 무서운 동물들 때문에 죽는 사람의 숫자를 다 합한 것보다 7배가 많대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사슴들이 잘리는 자동차 앞에 뛰어들어가지고 자동차가 전복되는 그런 치명적 사고를 이제 유발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재작년까지 이제 경기도 안성에서 네. 그 은행 지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출퇴근하다 보면 정말 많이 보여요. 아 진짜요? 네, 사슴이 오. 정말 많이 뛰어들고 그리고 이제 차에 친 사슴들이 이제 길가에 이렇게 한 게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와 진짜 맞는 얘기다 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례에서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들이 가능성이 낮은 위험을 더 두려워하고 가능성이 높은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리고 투자에서 딱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사람들이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아니면 코로나 사태 그 요즘에 빠지는 것도 뭐 또 뭐 2분기 연속 뭐 마이너스니까 뭐 침체다 뭐 이런 그쵸. 얘기도 나오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만 걱정하지 더 위험한 건 주식시장 붕괴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활비가 이제 없어지는 내 돈이 갉아먹혀지는 게 더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얘기에 굉장히 동감하는 게 뭐냐면 코로나를 겪어보셨다면 빠졌다가 반등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2008년을 겪어봤다면 빠졌다가 반등했잖아요. 맞아요. 네. 모든 뭐 2011년 뭐 남유럽 사태도 마찬가지고 2018년 하락도 다 올랐어요. 결국엔. 그러니까 하락할 때는 그것만 자꾸 보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공포에 휩싸인 거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더 길게 보면 반등을 하고 회복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보면 사실은 지금은 그냥 싼 거거든요. 그냥 싼 건데 네. 이제 하반기 주식이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이걸 예측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데 지금 뭐 고점 대비 3분의 1 정도 빠진 상태니까 맞아요. 적당히 싼 거야. 그리고 더 빠지면 어떡할래 이렇게 하면 근데 더 싸네 또 사면 되죠. 그래서 이제 주식 온리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그게 잘 안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주식만 하시더라도 주식 70에 현금 30을 딱 갖고 가시면 주식이 빠졌어요. 그럼 현금에서 일부를 찾아서 주식이 더 사는 거죠. 주식이 더 빠지면 현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금 비중 계속 맞추는 거예요. 그만큼만 사는 거예요. 그럼 계속 살 수 있거든요. 자, 반대로 주식이 오르면 오른 만큼 팔아서 현금을 사고 그 7대3을 계속 맞추면 되거든요. 이게 상당히 괜찮은 전략이에요. 근데 다이어트 하는 방법처럼 전략 심플한데 실행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막 오르면 이 현금 30%가 너무 아깝거든요. 그렇죠. 더해서 항상. 네, 현금을 싹 빼서 넣고 네. 대출까지 받고 난 마통이 있으니까 이게 현금이랑 난 똑같아. 약간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주가 빠지면 오히려 더 사야 되는데 싸니까 세상에 싼 것만큼 좋은 건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야 되는데 오히려 현금 비중을 늘리고 예금으로 갈아타고 그런 기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금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고. 근데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 예금 2% 주니까 금리가 높아서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전분기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이 6%, 인플레이션 4%에 예금금리 2%예요. 그러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2%. 그러네요, 진짜. 예금을 하는 순간 마이너스예요. 이게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기가 지금 1년 반이 넘었거든요. 1년 반 동안 예금하신 분들은 다 마이너스 나고 있었던 거예요. 원금이 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금금리 높다고 단순하게 좋아하면서 예금을 하시면 일단 손해보는 거고, 두 번째는 주식이든 이제 국채든 싸진 자산 시장에 참여하지 못해서 이제 반등할 때 수익을 얻을 기회를 날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공포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이제 오히려 엉뚱한 공포에 더 휩싸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유튜브를 많은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그 유튜브에 보면 자극적인 맞아요. 그런 네. 내용들 굉장히 많고 네. 또 하나가 뭐 S&P 500이나 코스피 같은 경우를 뭐 한 20년치 시계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최근에 올 상반기 하락이 엄청나요. 근데 이 그래프의 함정이 뭐냐면 세로축이 이제 로그로 해야 과거의 움직임과 최근의 움직임을 비교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최근의 움직임만 크게 반영되는 그래프를 보여줘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과거의 그 움직임과 최근의 움직임을 비교해보면 지금 증시 빠진 게 나스닥이 한 30%, 그리고 코스피나 S&P 500이 한 20%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모두가 이제 비교하는 2008년 금융위기 때 50% 빠졌어요. 그러면 지수는 20, 30% 더 빠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더 빠질 수도 있다. 혹은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다. 두 가지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봐야 되는 게 더 중요한데 단지 지금은 빠지면 어떡하나 빠지고 있었는데 그런 최근성 편향과 공포에 사로잡힌 것 때문에 올바른 투자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오히려 지금 주식에 더 비중을 실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 물린 주식을 다 빼가지고 예금으로 가는 이게 네. 진짜 정말 위험한 일이다. 최악입니다. 네, 최악. 최악입니다. 네, 제발 그러면 뭐 주식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또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네.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알주식이라고 보통 하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하기에 자기가 적합한 투자자인지 그 정도의 고수인지 최소 중수 이상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특히 미국 주식 들어가신 분들 이제 많이 힘드시잖아요. 나스닥이 30% 빠졌는데 TQQQ 이제 나스닥 3배가 70% 넘게 빠졌고 그렇죠. 넷플릭스도 한 70% 빠졌고 올 상반기에만 그 다음에 유명한 그 뭐 테슬라니 등등의 주식들이 30% 이상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별주에 들어가셨던 분은 되게 힘드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금액이 다 몰빵되셨다면 더 힘든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럴 때 한번 자기 또 다른 투자법들이 있다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